미네랄의 역할이 아연의 마그네슘, 망간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원소들이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 밝혀진 것만 처음에는 저희가 모발 검사를 우리나라에서 시작했을 때 원소를 동시 다원소 분석을 하니까 우리가 한 원소를 RCP 매스 기계를 돌리면 한 60개 원소를 동시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한 머리카락 하나에서. 근데 60개 원소를 다 해줘 봐야 저희들이 그 각각의 원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체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중금속 10개와 영양 미네랄 16개는 기전이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기전만을 찾아내 준 것만 해서 원소를 이제는 처음에는 50개, 40몇 개, 30몇 개 이러다가 지금은 26개. 요것만 해주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해서 그것으로 지금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발 검사를 통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대사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속에서 중요한 게 세포 내에서 항상 여러 선생님들이 항상 배웠을 것입니다. 3개의 칼륨이 세포 내로 들어가고 세포 내에서 2개의 나트륨이 빠져나와야지만 세포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생물학 책에서부터 다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3개의 칼륨과 2개의 나트륨이 이게 일정한 비율을 우리 몸속에서 유지하고 있어야지만 체내가 정상적인 대사 상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트륨 우리가 칼륨 펌프가 멈추면은 이게 생리적 기능 부전이 일어나고 질병이 나타나고 대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나트륨 칼륨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 것을 아주 계속 강조돼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트륨 칼륨 비율이 정상적인 비율은 2 내지 4의 범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 내지 4의 범위에 있지 못하면 여기서 4 이상 있을 때는 체내 물의 저류에 비만, 급성 스트레스, 염증 증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2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저이산증, 췌장액 분비 부족, 소화불량, 장기능 저하, 소모성 질환, 탈모, 손발저림, 당뇨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런 질환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발 검사를 했을 때 여러 검사 결과지를 보는 게 아니라 나트륨, 칼륨의 각각의 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맨날 소금을 먹고 음식에서 칼륨을 섭취하는데 거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화기관을 통해서 체내에서 흡수돼서 우리 몸속의 각각의 세포 내에서의 비율이 적정 비율을 유지하고 있느냐 안 유지하고 있느냐를 알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발 검사는 그 비율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통해서 대사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각가지 보면 3가지뿐이 안 나왔어요. 지금 독성이 있느냐 없느냐, 각각의 미네랄의 특성에 있는 미네랄이 부족이냐 안 부족이냐, 그 다음에 소디움 포타슘 비율이 적정하냐 안 적정하냐를 이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가 우리가 건강과 에너지 해가지고 헬시한 사람은 하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즈한 사람은 로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건강과 에너지는 미네랄이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 미네랄이 질병 예방, 이게 건강한 사람들은 하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면 질병 예방, 개인,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BIA 검사를 통하면은 이게 에너지 저장도 우리가 세포 내 에너지 저장이 얼마나 되느냐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모발 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원소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아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및 활력 수준을 보기 위해서 에너지 생산에 관여하는 미네랄,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피곤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모발 검사를 통했을 때는 마그네슘, 인, 망간이 정상 범위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에너지 레벨을 측정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아연과 구리의 비율입니다. 이 구리 아연 비율에 있어서는 T4에서 T3, 그러니까 갑상선에서 T4에서 T3 전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 대사를 적절하게 갑상선이 재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T3가 많이 있어요. T4가 T3로 가야 됩니다. 물론 이 다음 시간에 그런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다는 것을 징크 구리 비율에서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 이하로 됐을 때 이거 징크 구리 비율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여성 질환에 대해서 이 여자가 어떤 문제점이 있겠구나, 호르몬 계열의 문제점이 있겠구나 없겠구나 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이 비율에도 중요한 비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4 이하는 여성 호르몬 과다 증상, 예? 갑상선 부신 기능 저하. 그 다음에 4에서 이제 구리 아연비율은 4에서 16이 정상 범위인데 그 비율에서 16 이상은 약물 대사, 해독작용이 떨어진 혈관벽의 약화,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속에서 마그네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노인질환병원을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데서는 마그네슘 주사 하나만 가져도 이 노인성 질환에서 죽는 그 사망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마그네슘 결핍이 나타나는데 현대인은 마그네슘 결핍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마그네슘이 이제 칼슘을 조절하고 칼슘 마그네슘 비율이 현대인들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식이의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율은 우리가 식생활에 어떤 식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지표를 그냥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비만 치료를 하고 있는 데 있어서는 이거는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마그네슘이 결핍이 전 세계적인데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알코올과 청량음료가 마그네슘 결핍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마그네슘이 떨어지게 되고, 마그네슘이 떨어지게 되면 에너지 레벨도 아까 떨어지게 되고, 또 이런 식이의 문제점도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비율은 모발 중에 칼슘 마그네슘 비율이 8.5 이상 되면은, 칼슘 마그네슘 비율이 8.5 이상 되면은 탄수화물 과다 식이 섭취입니다. 우리가 뭐 저탄 고지 해가지고 탄수화물을, 비만한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덜 먹자, 뭘 하자 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탄수화물을 얼마만큼 많이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모발 검사를 통해서 8.5 이상 되면 바로 나는 탄수화물을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모발 검사에서 칼슘 마그네슘이 또 증가가 나타나게 되면 세포 간의 pH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세포 내에.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암 환자들은 대부분 산성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체질론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몸속에서 재보면은, pH를 재보면은 내가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를 알아낼 수 있어요. 근데 산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모발 검사를 통해서 보면 칼슘과 마그네슘이 쭉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면 산성화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모발 검사에서 칼슘과 마그네슘의 증가는 몸의 산성화 상태를 나타나 있는 거고, 혈액 조직에 있는 칼슘 마그네슘이 몸의 산성화를 막아주기 위해서 혈액 내로다 들어와 있는 상태를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발에 들어온 상태가 되면은 혈액 내로다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그 산성화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몸이 산성화되면은 기능이 많이 무너집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단백질, 비타민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보충을 해줘야지만 우리 몸이 약 알칼리성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요즘 들어서 단백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무력증 환자들 때문에도 단백질의 중요성, 나이가 들은 환자들 때문에도 단백질의 중요성, 암 환자들 때문에도 단백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몸이 산성화됐을 경우에는 더욱더 단백질이 필요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발 검사 여러 가지 해석 지표가 있지만 독성 원소, 미네랄 균형, 신진대사나 염증 상태는 NaK의 비율로다가 그 다음에 에너지 활력 상태는 마그네슘, 인, 망간 결핍으로다가 탄수화물 평가나 산알칼리 상태는 칼슘, 마그네슘 비율과 칼슘, 마그네슘의 과다인 상태를 우리가 대본에 찾아낼 수 있는 지표가 되고 그거에 따른 영양제를 각각의 어떤 것으로 줘야 되는지 지표가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그렇게 줬을 때는 아주 내가 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것들을 얘기를 바로 선생님들이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병원에서는 왜 이거를 이렇게 쉬운 거를 왜 못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그런 병원에서는 내가 뭘 봐야 되는지 뭐 그 많은 원소들 중에 뭐 많은 회사에서는 뭐 우리는 26개를 내보내주고 있지만 뭐 30개가 나갑니다. 뭐 38개가 나갑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원소를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5가지만 보게 되면 중요한 팩터들은 다 갈라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액화학 분석인데 혈액화학 분석은 여러 가지 영양 상태의 결핍과 대사의 결핍을 알려줍니다. 각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환자들이 이견을 다는 환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능장애를 나타내는 가능성이 높은 장기화 시스템을 알아내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혈액 검사의 수치로다. 그렇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혈액 검사의 수치를 생화학적인 상태로다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루틴하게 보는 것만 이해를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혈액화학 분석의 시비스 분석의 기능학적인 접근은 병리가 아니라 생리 변화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GOT, GPT가 올라갔으니까 간에 질환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올라간 게 생리 변화에 어떤 생리 변화가 나타나는 것인가를 집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의 참고치가 기준치가 랩마다 다 틀린 거 아시죠? 자기네 뭐 녹십자, 뭐 삼광, 뭐 시젠, 뭐 랩마다 다 레퍼런스 범위가 틀립니다. 그 범위 중에서 최적의 범위를 어떻게 아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들이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의학적 검사를 접근은 생리기능의 변화와 생리적 기능의 변화와 환자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게 되고 생학적 대사 기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검사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혈액화학 그 레퍼런스 레인지가 옵티멀 레인지가 이 앞에 레퍼런스 레인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검사해 주는 것들이 다 레퍼런스 레인지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옵티멀 레인지라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좁혀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토탈 프로테인도 6.0에서 8.5까지는 다 정상이라고 보는데 옵티멀 레인지로 볼 때는 6.9에서 7.4다.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너무 적어도 안 좋다라고 보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ALP 같은 게 여기 일반적으로 25에서 140까지가 정상 레벨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능의학적인 상태로 봤을 때는 70에서 100 이것만이 정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나머지는 이미 병리적인 상태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LDH 같은 것도
1에서 240가지가 정상이라고 일반적인 기능검사, 그 CBC 분석에서는 보고 있지만 옵티멀한 레인지는 140에서 200입니다. 이게 옵티멀하게 보느냐, 광범위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가 완벽하게 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알려진 지가 불과 10년뿐이 안 됐습니다. 이거를 모르고 계시는 분도 많습니다. 펑셔널 CBC 그 어널리시스라는 책을 본 분들만 알지 이걸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GOT, GPT, ALP, 뭐 LDH 이런 것들이 이 교과서에 나타나는 게 이제 진단에 이용되는 사항과 특징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져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 상태에서만 보고 있고 이것이 정상이냐 아니냐만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생화학적인 상태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저 새끼 의사도 아니면 뭐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지만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이 지표를 다르게 보게 되면 질병을 보는 눈이, 환자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도 개선되게 되는 것들을 바로 알아낼 수 있고 그렇게 갈 수뿐이 없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생리적인 상태, 소화기능 장애를 우리가 우리 혈액 검사를 보고 어떤 게 이게 소화기능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평가를 할 거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많은 선생님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 그렇지만 우리가 토탈 프로테인치 뭐 검사하게 되면 이거는 그 프로테인, 글로불린, 알부민은 그냥 당연히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소화기능의 우리가 펑셔널 기능을 보는 측면에서 보면 장애를 알아내는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번이 올라간 것은 과도한 단백질을 섭취를 했다는 것으로다가 생리적인 현상이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 몸속에서 장내에 디스바이오시스가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바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디스바이오시스가 일어나면 마이크로바이옴 변화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인레벨의 저하. 이거는 일반 기능의 지표로서 탄수화물 과다 섭취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를 보는 것입니다. 비만 치료할 때 혈액 검사를 해서 인레벨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탄수화물 과다 섭취하고 있네. 살찌는 것은 탄수화물이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탄수화물이 문제라는 것은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ALP가 100보다 올라갔고 요산치가 351치보다 올라가 있을 때는 리키가 신드롬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번이 10, WBC가 저하되어 있을 경우에 췌장 기능이 부전이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한 곳에 요약을 해서 그냥 이렇게만 표시를 해놨을 뿐이지 그 근거는 에비던스는 Functional CBC Analysis라는 책에 당연히 나와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위산증, 우리 80년대에 가장 많이 나간 약이 무엇입니까? 짠탁이에요, 짠탁. 위산 과다 증상으로 쓰는 약이 제일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위산 과다 환자가 그렇게 많습니까?